이 영상은 정말 신경 많이 썼고 정말 잘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흩어진 정보들을 엮어 하나의 설계도로 정리하는 작업이라 다른 영상의 몇 배는 힘들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단편적인 이슈로 경제를 읽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개별 이슈를 바라봐야 진짜 구조가 보이기 때문이죠. 경제는 결코 하나의 변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금리, 환율, 무역, 심리, 정책, 이 모든 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앞으로 단편적인 경제 뉴스를 접하더라도 전체 맥락 속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기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나르시시스트, 예측 불가능, 규칙 파괴자, 트럼프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이죠. 이런 그가 지금 역대급 위기의 전조 속에서도 유난히 자신만만한 이유는 대체 뭘까요? 이 자신감이 정말로 그만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특유의 허세인지 우리는 꼭 따져보아야 합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는 세계 최강국의 리더. 우리가 그의 생각, 그의 설계도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거기에 맞춰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짚어보면서 트럼프가 그리는 큰 그림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트럼프가 그리는 설계도와 그 배경. 미국은 기축통화국입니다.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해외에 넉넉히 풀려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는 미국 하나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외로 나갈 수 있을까요? 미국이 해외 물건을 사주고 그 대금을 달러로 치르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구조적으로 세계의 소비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해외가 받은 달러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쌓아두지 않죠. 많은 부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옵니다. 미국 국채를 사주거나 월가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요. 이게 바로 달러 리사이클, 흔히 말하는 벤더 파이낸싱 구조입니다. 조금 후에 달러 리사이클, 벤더 파이낸싱에 대해서 언급할 거니까 기억해 두세요. 여튼 이게 수십 년 동안 미국 패권을 떠받친 묵시적인 거래였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세계가 달러를 더 원하면 미국은 더 많이 수입해야 하고 그러면 무역 적자와 대외 부채는 더 쌓여갑니다. 그 결과가 오늘날의 천문학적인 부채입니다. 그리고 적자가 커질수록 이게 계속해서 굴러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커지는 거죠. 달러가 퍼져야 패권이 유지되는데 퍼질수록 미국의 부담도 커지는 이 모순. 이걸 경제학에서는 트리핀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는 천문학적인 부채의 결과 달러 패권 유지라는 중대한 책무를 짊어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그는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설계도를 그리고 있을까요? 1. 부채를 줄이는 시스템. 인플레로 부채를 소각하는 방법. 이전 영상에서는 미국의 상황이라면 그런 고려를 충분히 할 것 같다는 가정으로 시작해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 그것들을 풀어드립니다. 그 전에 인플레 부채 소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린다면 만약 빚은 그대로인데 내 수입이 늘어난다면 어떨까요? 빚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인플레는 10%인데 빚이자가 5%라면 돈의 실질 가치가 줄었기 때문에 실질 부담이 5%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부는 수입을 늘리고 인플레를 적당히 용인하면서 국채 금리를 더 낮게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를 경제학에선 금융억압이라고 하죠. 즉, 명목 GDP를 국채 금리보다 높게 만들어 부채를 소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어떻게 이것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인플레로 부채를 소각한다는 것을 대놓고 표현하게 되면 자국 화폐의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참고하세요. 첫째, 인플레를 조금 더 높게 용인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2025년 9월 FOMC 회의에서 트럼프가 임명한 마이런 이사는 기존 2% 물가 목표를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필요성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2%에 연연하다 보면 정책 대응에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죠. 그리고 인플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 최우선임에도 금리 인하를 밀어붙인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둘째, 장기금리 안정. 우리 일상생활과 가장 관련이 깊은 금리는 사실 단기금리가 아니라 장기금리입니다. 단기금리는 기관 간 거래나 유동성 조절에 영향을 주지만
장기금리는 모기지나 기업 대출, 나아가 주택시장과 투자 심리까지 직결되죠. 그런데 최근 미재무 장관 베센트와 앞서 언급했던 연준 이사 마이런이 연준의 두 가지 공식 책무,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에 장기금리 안정을 세 번째 축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장기금리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라는 주문입니다. 즉, 금융억압을 정책화하라는 신호죠. 연준이 이런 목적을 달성할 때 쓰는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QE. 연준이 시중의 장기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여 가격을 올리고 금리를 내리는 방식입니다. 유동성을 시중에 풀면서 자연스럽게 장기금리를 완화시키는 수단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YCC. 특정 만기의 금리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게 상단을 직접 통제하는 정책입니다. 일본이 과거 부채 관리 때 썼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즉, QE로 장기금리를 전반적으로 낮추고 YCC로 금리 상단을 막아버리는 이중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셈이죠. 이 두 가지는 과거 미국과 일본 모두 부채를 소각했던 대표적인 방법들입니다. 여기에 스테이블 코인이 보조축으로 작동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기 채권을 담보로 발행되기 때문에 단기채 수요를 안정시켜줍니다. 단기채가 안정적이면 정부는 QRA를 통해 단기채 발행 비중을 늘리고 장기채 비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장기채 금리는 추가로 내려가고 이 역시 부채 소각의 원료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요새 미국 단기채 발행 비중이 늘었다는 것은 잘 아시죠? 셋째, 성장률입니다. 아까 수입이 늘면 빚이 줄어든다고 했었죠. 그 수입은 실질 성장률이고요. 이를 늘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노동 생산성 확대. 미국은 AI 혁신을 통해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합니다. 같은 인원, 같은 시간에 더 많이 뽑아내는 것. 이게 실질 성장이 되죠. 둘, 돈의 회전 속도 증대.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로 돈의 회전 속도를 높여 같은 돈이 더 자주 쓰이게 만들면 매출이 훨씬 커집니다. 참고로 전통 달러의 통화 속도는 약 1.3, 스테이블 코인은 113까지 관측되죠. 결국 인플레를 용인하면서 AI와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노동 생산성 플러스 통화 속도라는 두 엔진으로 성장률을 밀어 올리고 장기금리만 오르지 않게 조절한다면 부채 비율은 자연히 아래로 기울고 부채 소각의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만드는데 엄청 큰 힘이 됩니다. 이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시스템. 기축통화인 달러가 너무 약해지면 달러의 신뢰가 깨지고 너무 강해지면 무역의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달러 패권을 설명할 때에는 환율이 정말 중요하죠. 보통 환율이 흔들리면 나라가 환율판에 직접 들어가 조절을 하곤 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환율 조절이 아니라 환율판 자체를 다시 짰습니다. 달러가 어디로, 어떤 속도로, 무슨 규칙으로 움직이는가, 물기를 통째로 바꾸는 거죠. 댐을 새로 지어서 물기를 틀어버리듯 달러 패권을 지키는 세 가지 시스템을 순서대로 풀어봅니다. 첫째, 무역의 룰을 만든다. 관세 다이얼링. 트럼프는 환율을 바로 건드리는 대신 관세 다이얼을 돌립니다. 자동차, 반도체, 영화 같은 품목에 가격 레버를 얹어 수입이 넘치면 올리고 필요하면 내리죠. 이렇게 값을 움직이면 돈길이 바뀌고 환율은 결과처럼 따라옵니다. 즉, 가격으로 흐름을 설계하는 방식이죠. 이것이 마이런 보고서에서 말한 관세 캘리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마이런 보고서에는 관세율이 대공황시처럼 높으면 경제공황이 올 수도 있지만 현재 평균 관세율 20% 미만을 유지한다면 최적의 환경에서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죠. 셰일오일 생산력으로 유가를 낮게 유지하며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배경입니다. 동맹과 금리 연계. 달러가 너무 강해질 땐 보통 엔캐리 트레이드, 즉 엔을 싸게 빌려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돈놀이가 과열돼 있을 때입니다. 이럴 때 미국은 환율을 직접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일본의 장기금리를 올리게 유도하죠. 일본은행이 금리 상단을 조금 올리거나 국채 매입을 줄이면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고 엔과 달러의 금리차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달러로 옮겨서 이익을 내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새로운 캐리 트레이드는 둔화되고 기존 자금도 이동 속도를 늦추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환율을 직접 조작하지 않고도 달러 강세를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엔캐리 청산입니다. 트럼프 경제의 3대 축. 관세, 감세,
규제 완화, 관세는 단순한 보호장벽이 아닙니다. 세금을 걷는 동시에 자국 기업의 가격 우산을 씌워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는 도구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만큼 물가가 오르고 무역량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생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병행합니다. 관세로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면 감세로 비용 부담을 줄이고, 규제 완화로 생산 비용을 줄여 다시 투자로 돌리는 거죠. 즉, 한쪽에서 조인 걸 다른 쪽에서 풀어주는 식으로 경제의 순환을 멈추지 않게 설계한 겁니다. 결국 관세로 얻는 보호 효과와 감세, 규제 완화로 얻는 성장 효과를 동시에 맞물리게 하는 균형 설계. 이게 트럼프 경제의 3대 축이자 핵심 논리입니다. 둘째, 모든 돈의 흐름은 미국 안으로. 드디어 나왔습니다. 달러 리사이클, 벤더 파이낸싱. 아까 기억나시죠? 예전엔 해외가 미국의 물건을 팔아본 달러를 미국 국채에 다시 투자하면서 달러가 자동으로 밖에서 회수됐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쌓이고 관세로 상대 국가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 자동 회수 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국채 수요는 줄고 금리는 오르는 절박한 문제에 닥친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 돈길을 밖에서 안으로 되감아 버립니다. 다른 나라들이 미국으로부터 번 달러를 미국 본토로 강제 유턴시켜 공장, 장비, R&D 같은 실물 자산에 직접 꽂게 만들고 자국 에너지를 강제로 수입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죠.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어마어마한 투자금과 투자 성과에 대한 수익의 대부분을 자기들이 가져간다는 게 딱 그 논리인 거죠. 참, 진짜 깡패가 따로 없긴 한데 이 또한 철저한 계획이란 것이 무섭습니다. 셋째, 디지털 레일 장악, 스테이블 코인의 트리플 크라운 전략적 가치. 스테이블 코인은 혁신을 넘어 미국 달러 패권을 디지털 시대에 공고히 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 자산은 금융, 성장, 패권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트리플 크라운 역할을 수행하죠. 금융 레일의 달러와 99% 달러 표준 고정. 현재 유통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약 99%가 미국 달러를 담보로 하고 있어요. 이는 전 세계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결제 및 송금 레일을 강제로 달러 표준으로 고정하는 효과를 낳게 되죠. 그리고 이 거대한 네트워크가 퍼질수록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기축 통화 자리 역시 달러가 확고히 지배하게 됩니다. 패권 가속 엔진, 통화 속도 증폭. 스테이블 코인은 압도적인 통화 속도를 자랑하며 국경과 시간을 초월해 빠르게 유통됩니다. 이는 같은 달러가 더 자주, 더 넓게 쓰이도록 만들어 달러의 글로벌 영향력과 침투율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이처럼 달러의 디지털 지배력을 폭발적으로 가속하는 엔진 역할은 트럼프 정부의 달러 패권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합니다. 부채 관리의 방패, 국채 수요 자동 창출.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단기채와 패깅하여 국채 수요가 자동으로 생기죠. 그래서 단기채 발행 비중이 늘어나면 장기 금리가 눌리고 디지털 달러가 빨리 돌아 생산성과 성장률이 높아집니다. 결과적으로 인플레를 통한 부채 소각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알 번외추론, 스테이블 코인과 코인 시장. 트럼프가 추진하는 부채 소각과 달러 패권 강화, 이 두 가지 큰 그림 뒤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핵심 도구로 쓰이고 있어요. 거기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승인 등으로 코인 시장이 제도권의 중심으로 확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예전의 4년 주기 사이클은 점점 힘을 잃는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기관 자금이 대거 들어오면서 기존의 코인 세력의 영향력이 줄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코인 시장도 이제 주식시장처럼 거시경제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로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지니어스 법안을 발표하면서 정부 보유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의도가 보였어요. 첫째는 비트코인을 조금씩 늘리면서 인플레 엣지를 통해 부채를 소각하겠다는 의도였고요. 둘째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오래 보유하게 만들어서 단기 국채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전략적 유도라고 보았어요. 스테이블 코인의 유동성까지 관리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코인 시장은 이제 다른 어떤 자산보다 정치와 거시경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투자를 할 때 거시경제를 꼭 알아야 하는 이유 확 느껴지시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참 미국이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로 통계 설계와 통제된 효율. 트럼프는 자신의 설계대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통제된 효율을 추구하는 국가자본주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시장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역대급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국가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시장을 의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죠. 국가 자본주의를 택한 이유 위기 돌파와 산업 재편. 사실 국가자본주의는 개발도상국이 빠르게 산업을 재편하고 성장하는 데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미국 역시 지금처럼 산업의 대격 변기와 재정 위기가 겹쳤을 때 생존력과 패권 경쟁력을 높이려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죠. 그런데 솔직히 어알은 그가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원래부터 독재적인 면이 많았고 다만 그런 사람이 뽑힐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이 있었다고 볼 뿐이죠. 여튼 공교롭게도 그런 방식이 필요한 시기일 수는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일핵심 산업의 국가 주도 전환. AI, 반도체, 방산, 에너지 등 미래 핵심 산업들은 이제 민간 주도가 아닌 국가 주도 체제로 빠르게 전환됩니다. 정부는 세금, 법규, 정보 등 모든 국가적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 차원의 투자 및 배분 시스템을 직접 설계하죠. 이는 미국 우선주의 슬로건 아래 경쟁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부채, 패권, 성장을 통제하려는 통제된 국가자본주의의 실질적 구조입니다. 2. 통계 설계를 통한 모순적 금리 인하 압박. 트럼프는 이제 정책뿐 아니라 숫자까지도 통제합니다. 금리 인하를 위해 노동통계국장을 전격 경질하고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금리 인하를 밀어붙였죠. 이는 연준이 정치에 굴복했다는 신호이며 국가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독립적인 경제 지표마저 통제하는 국가자본주의의 어두운 면이기도 합니다. 국가 자본주의의 치명적인 위험. 민주주의와의 충돌. 첫째, 국가가 시장의 신호보다 정치적 필요에 따라 투자 대상을 결정하면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이 떨어지고 자본이 비효율적인 곳에 묶일 수 있습니다. 둘째, 무엇보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근본으로 하는 미국에서 이러한 통제된 효율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시장의 룰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장기적으로 해외 자본의 이탈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셋째, 산업 재편이라는 단기적인 목표를 넘어 이 통제 구도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이는 민주적 시장 경제의 원칙과 심각하게 상충할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의 행보에서 보이는 독단적인 통제 방식은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하고 국가자본주의를 단기적 효율을 넘어 독재적 통제로 변질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가장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진. 트럼프의 설계도는 분명 정교합니다. 관세, 환율, 산업, 통화, 안보까지 모두 연결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엮으며 경제 전체의 구조를 새로 짜고 있죠. 하지만 그 정교함이 동시에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많은 축이 함께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설계도의 가정이 현실과 다를 때, 조작된 통계가 진실을 가릴 때, 잘못된 정보로 결정된 정책이 시행될 때, 지도자의 독단으로 현실을 무시하고 밀어붙일 때, 위험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뭐가 나올 때마다, 나올 것 같을 때마다 돈을 풀고 또 풉니다. 위기의 시점은 뒤로 밀리지만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국제정세는 변하고 동맹은 이해득실로 움직입니다. 또한 적을 규정하고 공격하며 지지율을 얻는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은 위험 변수를 몇 배로 늘리죠.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도사리는 현대 경제에서 과연 그의 정교한 플랜은 어떤 결과를 만들까요? 결론. 한참 전부터 이곳저곳에서 말했어요. 위험하다. 곧 위기가 온다. 대공황이다. 하지만 주가는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죠. 그리고 트럼프는 경제가 좋다고 자신만만합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그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리고 왜 위기는 아직도 오지 않는 걸까? 그 질문에서 이 영상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느낀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럼프의 자신감은 허세가 아닙니다. 막대한 유동성 살포, 장기금리 안정 압박, 관세 다이얼링, 스테이블 코인 같은 정책 도구를 총동원하며 부채의 덫을 뚫고 새로운 성장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감을 가져도 될 만큼 충분히 정교하게 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설계라도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는 없기에 위험성은 충분히 내포되어 있죠. 그리고 현대의 경제 시스템에서 예측 가능한 위험은 정책으로 관리되거나 시장에 흡수됩니다. 그리고 유동성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한 위기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죠. 또 시간이 뒤로 밀릴수록 위험은 더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의 순간은 언제나
시스템의 통제가 닿지 못하는 곳에서 찾아옵니다. 장기금리 통제 실패, 스테이블 코인 신뢰 붕괴, 혹은 트럼프의 공격적 외교가 만들어낼 예상치 못한 블랙스완 등이 그 도화선이 될 수도 있겠죠. 미우나 고우나 트럼프의 거대한 경제 실험은 시작되었어요. 이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지금 취해야 할 태도는 막연한 공포나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라 냉철한 관찰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돈의 방향을 감지하고 과도한 유동성이 멈추는 징후를 경계하며 시장 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판단력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통제가 풀리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그 순간 당신의 자산을 지키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트럼프의 전체 전략을 큰 틀에서 최대한 자세하고 직관적으로 다루려 노력하였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앞으로의 경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